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일본 여행을 같이 할 시인은 윤동주라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비극적 생애를 가진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그의 마지막 부분인 일본의 생활을 좀 특화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윤동주의 짧았던 27년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표지 사진처럼 이렇게 돼 있는 5명의 사내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측 서 있는 머리를 이렇게 까까머리로 깎은 시인이 선량하게 생긴 한일자로 입술을 굳게 담은 윤동주 시인이고, 그 아래쪽에 가운데 앉아있는 안경 쓴 젊은이가 윤동주의 고모의 아들, 즉 고종사촌인 송몽규라고 하는 아주 천재 소년입니다. 둘은 이제 사촌간이지만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일본 유학까지 같이 전생애를 살았고, 태어난 해도 다음에 돌아간 해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혀 있는 묘소도 한 50m 상간으로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아마 평생의 동지였고 또 친척이었고, 몽규가 몇 달 먼저 태어나서 몽규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 두 사람이 윤동주가 일본 생활을 하던 립교대학 시절에 그 여름방학에 다시 북간도에 와서 찍은 윤동주의 고향에서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 윤동주 머리가 왜 저렇게 빡빡 깎였냐면, 당시 태평양 전쟁이 1941년 말에 발발하고 윤동주가 입학했던 42년도에 동경의 사립대학에 단발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유학생들이 저렇게 머리를 깎고 있었던 것이죠. 잘생긴 사람은 저렇게 머리를 깎고나도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 윤동주의 생애를 한번 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윤동주의 이 생애를 한번 저하고 비교적 많은 시간 동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본 생활을 이분이 3개의 도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데는 도쿄, 우리말로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일본의 수도고요. 거기서 6개월간 한 학기를 립교대학에서 보내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일본의 천년의 고도인 교토로 가서 도시사 대학, 우리말로는 동지사 대학이라고 또 하는데, 그 동지사 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43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앞둔 때에 이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갔다가 형무소에 배치된 곳이 후쿠오카라고 하는 지금 일본의 그 서남부 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거기에서 이제 복역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머문 시절이 한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중에 1년 반은 공부를 하셨고 1년 반은 감옥에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 3년을 한번 구축해 보는데, 유독 그 3도시 중에 물론 후쿠오카는 감옥이니까 시를 쓸 수 없었고요. 도쿄에서 쓴 시가 5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윤동주 생의 마지막 기록이죠. 그리고 교토에 가서 1년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많은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누구의 증언에 의하면 체포되었을 때 교토의 경찰서에서 조선말로 쓴 원고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그 풍경을 그의 당숙인 윤영춘 교수가 목격한 것을 증언한 것에 따르면, 윤동주는 아무래도 이제 27살쯤 됐던 자신의 생애 말년에 아마 교토라고 하는 고요한 도시에서 1년간 많은 시와 기록을 남겼을 건데, 지금 그 기록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생애는 후쿠오카에서 마감되었지만, 윤동주의 글쓰기는 처음 일본에 갔던 도쿄에서의 6개월, 그 중에 4월 달에 입학을 해서 6월 5일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생애는
1945년 2월 16일 날 후쿠오카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라이터로서, 그러니까 라이팅하는 글쓰기의 주체로서는 1942년 6월 5일 날 마감함으로써 그렇게 따지면 윤동주는 지상에서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데 필요했던 생애는 불과 25년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로서는 20대 초반만 산 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그 창작적 능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쿄에서 쓰신 5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작품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작품 하나를 같이 읽어보는 순서대로 취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사진에서 윤동주만 따로 뗀 것인데요. 우리 그 문단에도 이제, 물론 요즘 외모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결례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마 그 해방 후에 한국의 3대 미남 시인 뭐 이런 걸 누가 또 할 일 없이 뽑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백석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화 같은 분.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해방 직후에 북으로 가신 분들은 거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윤동주가 저렇게 선량하고 잘생긴 외모로 평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의 그 학사모를 쓴 아주 멋있게 생긴 사진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윤동주의 외관을 그래도 20대 후반의 얼굴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윤동주의 마지막 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동주의 말년은 일본 체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윤동주의 생애를 한번 4단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1917년,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합한 지 한 7년 후에 12월 30일, 그러니까 한 해가 저물기 바로 전날에 지금의 중국 땅인 북간도, 즉 만주의 용정이라는 곳에서 명동촌이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명동소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은진중학을 다니고 거기서 공부를 한 시절이 그의 첫 번째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셨던 자기 외삼촌,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가졌던 북간도에서 기독교와 민족에 대한 의식을 배웠던 시기가 윤동주의 성장기 1번입니다. 그러다가 중학은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죠.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숭실중학은 월남을해서 은평구에 있지만 그 당시에 평양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몇 개월 공부하고 그 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 위기에 놓임으로써 다시 북간도로 돌아와서 거기서 광명중학을 마치는 게 그의 고등학교까지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북한에서, 지금의 북한 땅인 평양에서 한 4, 5개월 동안 공부하고 그의 첫 작품을 썼고 조선에 대한 그 민족의식을 깨쳤던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광명중학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오죠. 당시의 지명은 경성인데 지금 서울 신촌에 연희전문학교를 4년 동안 다니게 되는 그 4년입니다. 이때가 윤동주로서는 전성기, 황금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대표작은 다 이때 씁니다. 거의 다 이때 쓰고 그의 유명한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원고도 그 학교의 졸업 기념 선집으로 자기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본에 가서 1942년 그의 나이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26살, 그리고 이제 만 나이로 치면 25세에 이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 가가지고 도쿄로 와서 입학한 학교가 바로 립교대학입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은 학교예요. 아주 도쿄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럴 때니까 지금으로 치면 패스포트, 여권이 필요했는데 조선의 유학생들이 관부 연락선, 그러니까 관은 시모노세키 할 때 관자고 부는 부산할 때 부자입니다. 관부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연락선을 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도항증명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여권에 보면 영문자로 이름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문자 한 글자 틀려도 출국을 못해요. 그렇듯이 당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도항증명서에 반드시 창씨 개명한 일본식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안 간 사람도 있죠. 근데 윤동주는 이제 가족들과 상의해서 히라노마 도주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을 병기해서 출국을 하게 되죠. 근데 도주라는 건 동주라는 이름의 일본식 발음이니까 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성씨가 윤씨인데 평소 히라노마라는 이름으로 창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은 이제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성씨에 포함된 저 평자와 소자가 그냥 아무 일본 성이나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저 평자는 평평할 평자이기도 하지만 저 윤씨성을 가진 분들의 본관이 파평윤씨입니다. 파평. 그 파평이라는 도시의 평자입니다. 그다음에 저 소자는 무슨 소자냐면 연못 소자예요. 못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수지 같은 거. 그 연못 소자인데 파평윤씨의 시조가 연못서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조가 나와요. 우리 뭐 아래서 시조가 깨서 나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저 파평윤 씨의 시조가 연못설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 가족들이 우리도 기왕 패스포트에다가 일본식 이름을 하는데 윤씨성을 바꿔야 되는 게 강제 조항이었는데 그래도 평자와 소자를 씀으로써 사실은 윤씨의 갖고 있는 본관과 시조를 다 기록함으로써 윤씨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의 사촌인 송몽규도 송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송씨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성을 조금 바꾸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조선성을 이렇게 변주해서 기록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욱더 일본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시에 또 일본의 시조를 또 딴 분도 있으니까 윤동주는 일제강점기가 말기에 처했던 강한 압제 때 그래도 윤동주의 윤자를 저런 형태로 지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학이 결정됐어요. 사실 윤동주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立교대학이 아니었고 제국대학이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후기로 간 거예요. 후기로 가서立교대학 갔고 아까 말씀드린 송몽규는 딱 시험에 한 번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토제국대학을 갔었고 그러니까 몽규 형은 벌써 교토로 먼저 갔고요. 윤동주는 이제 도쿄에立교대학에 왔는데 그때 어쨌든 합격은 했지만 이제 일본에 가야 될 때 바로 창씨 개명을 해야 된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쓴 시가 저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시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렇게 쓴 거예요. 저렇게 아주 지금도 저렇게 유족들이 잘 보관하셔서 저렇게 아름답게 지금 윤동주의 친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 참회록이라는 저 단정한 시 밑에 수많은 낙서들이 있어요. 낙서가 있는데 그 낙서가 바로 대학 졸업을 하고 유학을 앞둔 사람의 부끄러움, 즉 이름을 바꿔야 됐고 어쨌든 적국인 일본에 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큰 일을 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저 참회록이라는 저 제목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立교대학 입학 이후에 이제 첫 여름방학을 맞은 7월 하순까지 윤동주가 도쿄에 머문 것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기 일본에 머문 것이라고 썼는데 일본이 아니고 이제 도쿄에 머문 게 그렇죠. 그 시절 그는 5편의 작품을 씁니다. 그 작품을 써서 그의 연희 전문 친구이자 동기였던 강처중이라는 사람한테立교대학 그 학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편지지에다 5편을 써서 편지까지 포함해서 보낸 거죠. 근데 강처중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관했다가 나중에 윤동주가 죽고 나서 윤동주의 시집을 조선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낼 때 이 5편을 끼워 넣음으로써 윤동주가 도쿄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 5편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5편을 통해서 우리가 윤동주의 마지막 나날의 어떤 정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42년 4월에 이제 창작된 이 흰 그림자라는 작품은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쉽게 쓰여진 시도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3월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리고 9월에 개학하고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4월, 10월에 하죠, 그거를. 그래서 4월이라는 날이 입학일이고 10월이 이제 가을 학기 개강일입니다. 그러니까 1942년 4월에立教대학 들어가서 한 학기를 마쳤던 윤동주가 그때 5편 써가지고 친구한테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형이 있는 그 송몽규가 있는 교토로 가서 형이 있는 제국대학은 못 들어가고 그 동지사대학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학교에 영문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이제 도쿄에서 교토로 옮긴 것이죠. 아까 그 빡빡머리 사진은 그 도쿄에서 교토로 옮길 때 그때 여름방학 때 북한도 가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다시 이제 귀국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1년 동안의 교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3년 7월에 그러니까 불과 한 10개월 정도 학생 생활을 하다가 바로 교토의 시모가모 경찰서에서 체포되고 송몽규와 함께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으로 체포됩니다. 저 사진은 윤동주의 탄생 99주년을 맞아서 이준익 감독이 만든 동주의 한 장면이죠. 이준익 감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의 남자라든지 박열 그리고 최근에 뭐 자산어보 이런 걸 만드신 근대 사극의 아주 명장인데요. 저기 가운데 앉아 있는 왼쪽이 송몽규고 바로 그 옆에가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역을 맡았던 윤동주 역입니다. 저렇게 송몽규는 열변을 토하고 시인이었던 윤동주는 몽규를 좋아하지만 몽규가 좀 과격한 것 같은 것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윤동주도 송몽규와 함께 제교토 조선인 학생민족주의 그룹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재판을 걸 때 이쪽 검사의 논고에 윤동주의 죄목에 바로 저 민족주의 그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는 정치범으로 기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윤동주가 생각만 깊었고 실천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실천을 한 것의 구체적 세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실천을 하려고 했던 그룹에 가입했던 것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년 6월에 이제 언도를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윤동주 삶의 최후 동선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기를 4개로 나누면 북한도 시절, 평양 시절, 서울 시절, 이제 일본 시절인데 그 일본도 도쿄 시절, 교토 시절, 후쿠오카 시절이죠. 그러니까 27년 1개월밖에 살지 않은 시인이 지금의 중국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의 북한 땅에서도 공부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공부하고 지금의 일본 땅의 현재 수도 옛날 수도에서 다 공부하고 그리고 저 항구 도시에서 생을 마감해서 화장을 해서 그 뼈를 다시 지금의 중국 땅으로 가져가서 지금 용정의 뒷동산에 묻혀 있는 걸 보면 완벽하게 이 동아시아 4국 지금 남북 중일의 동선을 다 거쳤던 셈입니다. 그리고 다 학적을 남겼고요. 다 중요한 언어들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단 이후에 생을 살았기 때문에 중국은 수교 전까지도 갈 수도 없었고 북한은 지금도 못 가고 다음에 일본도 약간의 민족 간의 감정 때문에 언제나 꺼려했던 그래서 대한민국에 갇힌 삶을 살았었는데 저렇게 저의 반도 못 산 사람이 이렇게 한반도는 물론 중국 대륙과 일본 섬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동아시아적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시로 썼던 거니까 대단히 성숙한 젊은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최후에 잡혔던 동지사대학에 잠깐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진이 왼쪽은 윤동주 시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정지용의 시비입니다. 그런데 저 둘이 왜 나란히 있느냐? 정지용이라는 분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현대시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시인입니다. 윤동주가 학생 윤동주가 정지용 시집을 받아들고 그걸 거의 교과서처럼 베끼고 흠모하고 닮아가고 그런 교과서 역할을 한 게 정지용의 시예요. 그러니까 윤동주라고 하는 무명 시인 학생에게 조선 최고의 시인 정지용은 범접할 수 없는 커다란 산이죠. 그게 윤동주 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윤동주가 마지막 갔던 동지사대학, 도시자대학이라는 데가 바로 그 정지용이 6년간 유학했던 학교입니다.
정지용이 유학했던 시절은 1923년부터 29년까지 6년이에요. 그때 윤동주는 어린 시절이죠. 정지용은 그 긴 6년간의 유학 시절을 마치고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정지용의 모교이기 때문에 동지사대학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만 동지사대학으로 편입하면서 마음속에 자기가 흠모했던 바로 그 정지용 선생의 모교라는 것을 너무도 이렇게 설레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윤동주는 거기서 잡혀가지고 해방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그 둘은 저렇게 모교에 서로 시간이 다른데 다녔는데 이제 윤동주가 죽고 나서 윤동주가 친필로 썼던 하늘과 바람과 별것이 원본에 강처중이 아까 윤동주가 도쿄에서 보냈던 5편을 보태고 또 강처중이 갖고 있었던 윤동주의 별개의 시편 몇 편을 합쳐서 31편의 시를 1948년 1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단되기 직전에 정음사라는 출판사에서 초판을 냅니다. 그때 정지용이 다시 붓을 들고 윤동주 시집에 서문을 씁니다.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 죽었구나. 이렇게 훌륭한 시인이 있었다니. 정지용은 거대한 산이기 때문에 윤동주 같은 무명 시인을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는데 나중에 듣자 하니 연희전문을 나왔고 동지사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훌륭한 시를 썼으니까 그 거장 정지용이 학생 윤동주의 서문을 써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로 비교하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원로 시인이 막 돌아간 요절 시인의 서문을 써주는 거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게. 그런데 바로 이제 윤동주는 죽었고 정지용은 이제 1950년 6.25 전쟁 중에 북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정지용은 우리가 반세기 동안 읽을 수 없었고 윤동주는 이제 최고의 시인으로 가다가 저렇게 지금은 그 둘은 하나는 윤동주가 정지용 씨를 흠모해서 만났고 두 번째는 윤동주와 정지용이 같은 학교를 다녀서 또 시간을 격해서 또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윤동주의 시집에 정지용의 해설을 쓰면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전혀 소통이 안 될 것 같다가 지금 저렇게 이국당 일본에 저렇게 조선 시인 둘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세워진 건 윤동주 시비입니다. 윤동주가 일본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그 사실을 알았던 정지용의 고향 충북 옥천에서 정지용도 그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란히 세워달라는 청원 끝에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스운 비유지만 정지용 선생이 언제나 앞서갔어요. 위대한 시인, 학생 시인. 다음에 동지사 선배, 후배. 그 다음에 서문을 써주는 사람, 죽은 시인. 그러다가 시비만큼은 순서가 바뀝니다. 정지용이 이제 윤동주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란히 있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학에 일본 시인 시비가 나란히 두 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뭐 불가능한 이유를 제가 뭐 논리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미국 시인 둘의 시가 영어로 쓰여서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 저렇게 교장에 나란히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그 제국의 시절에 자신들의 대학에 다녔던 두 젊은 한국 시인의 시비를 저렇게 나란히 교정에다 세워놨습니다. 미안함도 있겠고 또 훌륭한 조선 시인이 이 학교를 다녔구나 하는 기념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교토기행은 금각사도 있고 대나무밭도 있고 아니면 일본 음식도 있지만 또 청수사도 있고 다 있지만 저 동지사 대학을 가서 저 두 한국의 대표 시인의 시비를 나란히 보는 것도 요즘 그 관광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 제가 지금 한 거죠. 시비 설립은 윤동주를 사랑한 일본인들의 정서로 가능했고 정지용 시비는 충북 옥천에서 정성을 다해서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살아서는 정지용이 윤동주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죽어서는 윤동주가 정지용 시비를 파생시켰습니다. 저렇다고 해서 윤동주가 더 정지용보다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윤동주는 정지용보다 훌륭할 수 없습니다. 정지용으로부터 나온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윤동주가 정지용보다 시를 더 잘 쓰거나 더 위대한 문학적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더 윤동주를 더 심장에 두는 것 같아요. 그의 불행했던 생애를 불멸로 만들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아하면 할 수 없습니다. 윤동주의, 그렇지만 윤동주가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의 시에 그 좋아함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와 정지용이 저렇게 나란히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식민지 역사고, 우리의 분단의 역사며, 또 우리의 유학생들의 역사고, 지금 한국의 시 문학사이기도 합니다. 좀 저기 가면 좀 가슴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해요. 예, 한번 여러분들도 교토 가셔서 저 동지사대학에 나란히 서 있는 저 시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동지사대학 다닐 때 이제 윤동주가 묵었던 하숙집이에요. 이제 윤동주가 묵었던 하숙집을 찾았어요. 저건 누가 찾았냐면 일본인 여성이 찾았습니다. 지금 만주에 있는 묘는 오무라 마소라고 하는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님이 찾았습니다. 일본 하숙집 터는 바로 그 야나게라 야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 한 게 없어요. 다 일본인들이 찾았어요. 그거는 일본인들이 더 꼼꼼하고 찾길 잘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윤동주라는 사람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요. 저분들 굉장히 힘들게 찾은 겁니다. 뭐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지도하고 비교해야죠. 누구누구 증언을 해야죠. 그러면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지역이 그대로 있을 리가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다 바뀌었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다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건물 그대로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숙집이었던 곳에는 교토 조형예술대학 닭가라 교사가 지어지는 저 자리입니다. 송몽규 하숙집은 추정만 할 수밖에 없어요. 둘은 매일 하숙집에서 각자의 대학으로 통학했습니다. 특히 윤동주의 저 하숙집에서 동지사대학 사이에는 가모가와라고 하는 압천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저 복개된 청계천보다 조금 큰 그런 천이 하나 흘러요. 지금은 뭐 우리가 한강같이 큰 강을 보니까 작은 천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법 수량도 있었고 아마 그런 천이었을 텐데 거기까지 윤동주가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저도 걸어봤는데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먼 코스, 통학 코스죠. 하긴 뭐 저는 어릴 때 1시간 걸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매일매일 둘이 같이 통학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의 저 사진은 바로 그 동지사대학 학생들하고 저렇게 남학생들 넷, 여학생들이 지금 둘인가요? 셋인가요? 여기 서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우지강이라는 강에 아마가세 구름다리입니다. 출렁다리 비슷한 구름다리가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게 1943년 사진인데 80년 전입니다. 80년 전에 저 풍경 그대로 있어요. 저 선두 위에 저것도. 저 가운데에서 저 모자 쓰고 있는 저 학생이 윤동주입니다. 저게 윤동주의 지상의 마지막 사진이죠. 거기서 그부 들고 와서 소풍을 와서 마지막 사진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기 있던 남학생들은 찾을 수 없었고 나중에 저 옆에 있던 여학생 두 분이 그러니까 윤동주하고 동갑이면 1917년생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NHK나 KBS에서 다큐 찍을 때가 1980년대예요. 90년대. 그때 저 할머니들이 이제 할머니가 됐겠지 않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면 70대였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90대까지 살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그래도 클래스메이트였잖아요. 윤동주가 조선인이긴 했지만 자기들은 다 일본인이고. 그럼 윤동주가 워낙 착하고 선량하고 또 뭐 이러니까 윤동주에 대한 증언을 많이 해줬죠. 우리가 같이 공부했다. 그래서 윤동주의 마지막 생에는 저기 계신 저 두 여인들이 많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우지강이라는 강이 교토 시내에서는 좀 한참 가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가 윤동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곳이었기 때문에 2017년에 그러니까 그의 탄생 100주년에 그 우지강변에 저렇게 윤동주 시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보통 윤동주 씨의 시비는 윤동주가 뭐 이래저래 유명한 게 많은데 한중일의 시비가 다 있는 유일한 시인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연세대학교 교정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의 저 용정의 대성중학 그 교정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은 아까 동지사대학 교정에 있는데 또 저기 우지강변에 또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한중일에 있는 시비에 실려 있는 시는 다 똑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서시라는 작품이 새겨져 있는데 저 우지강변의 시에만 바로 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새겼습니다. 저 새로운 길은 그가 1938년에 연희전문 들어왔을 때 그해 5월에 쓴 시입니다. 아주 우리가 보통 대학 입학생을 영어로 프레시맨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길을 걷는 그런 친구들인데 바로 윤동주도 이제 자신의 모국 조선에 와서 신촌에 있는 연희전문에 가서 그 새로운 길을 걷겠노라고 해서 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오늘도 내일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이렇게 시작하는 새로운 길을 썼는데 그걸 새김으로써 윤동주의 마지막 길이었는데 사실은 저기는 새로운 길과 이렇게 만나게 하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시인 윤동주 기억과 화해의 비라고 한국말과 일본말로 다 쓰여 있습니다. 윤동주는 제국의 힘에 의해서 죽어갔지만 지금 민간 사찰이 돼서 민간 이 외교관이 돼가지고 화해. 그러니까 희생자 쪽에서 용서를 해야 화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해자가 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윤동주가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시로 저렇게 시비로 저렇게 대학으로 증언으로 이렇게 남아 일본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전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화해의 길목에 윤동주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거기서 저렇게 소풍을 갔던 윤동주가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마지막 갔던 곳이 지금 후쿠오카 형무소는 찾을 수 없죠, 당연히. 그런 게 남아 있겠습니까? 저 아름다운 도시에. 그러니까 형무소 터만 우리가 찾을 수 있었죠. 터는 지금 그 운동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치소와 형무소는 구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는 저 유죄 판결 받기 전에 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판결이 나면 형무소로 와서 이제 복역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후쿠오카 가서 윤동주와 이렇게 제사 지낸다고 구치소 앞에 가서 했어요. 구치소. 근데 구치소 앞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거기서 돌아가신 게 아닌데. 그래서 형무소 터를 찾아가지고 요즘은 공원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전통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거기서 시를 읽고 해서 저도 그 형무소 터도 한 두 번 가봤어요. 제가 윤동주의 일본의 그 흔적들을 그래도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한번 답사를 했는데, 지금 후쿠오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까워요. 배 타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서 윤동주의 생의 마지막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가 만난, 니시오카 겐지 교수께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저희가 추모회를 했는데 그분이 윤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동국대학에서 전공하신 고노에이치 선생 같은 분이 이제 그 윤동주의 마지막 생애를 증언했는데 요건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해방 직후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돌아가신 조선 젊은이들의 그 사망 숫자를 이렇게 비교한 통계가 있습니다. 1941년부터 근데 급격히 많이 죽어갑니다. 마지막은 불과 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보다 더블 스코어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저 다 20대 젊은이들인데 저 사람들이 아무리 좀 못 먹고 좀 고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등장한 그 추론이 규슈 제국대학에서 일본군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출혈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혈을 할 수 없으니까 생리식염수를 개발해서 혈액 대신에 일단 버티게 하는 일종의 수혈 대체물로 개발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험이잖아, 실험. 우리가 짐승들 갖고 하는 동물 실험하잖아요. 근데 인체 갖고 했다는 거죠. 그게 생체 실험입니다. 생체 실험. 그래서 젊은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실험 대상으로. 그걸 이제 마루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해방 직후만 해도 윤동주를 비롯한 일본 지역에서 죽어갔던 조선의 정치범들은 대개 일본군의 실험 대상으로 죽었다는 게 이게 소문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또 뚜렷한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추론인 것이지만 아주 유력한 설로도 지금도 남아있죠. 일본 제국이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윤동주는 어쨌거나 기소돼 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바로 그 후쿠오카 감옥에 갇힌 지 불과 1년 반 만에 저렇게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어서 뼈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2월 16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을 태워서 뼈를 넣어서 다시 일본에서 북한도까지 와야 되니까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저렇게 장례식을 치른 건 3월 초입니다. 북한도는 3월 초도 춥죠. 그래서 저렇게 윤동주의 영정과 저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죽고, 그로부터 한 조금 있다가 시인 윤동주지묘라는 그 비석을 새겨서 저기서 보는 저 생가보다 조그만 몇 킬로 떨어진 뒷동산에다 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동주의 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와세다 대학의 오무라 마스오 교수께서 윤동주의 10년 터울의 동생이신 윤일주 교수가 그 당시에 한중 수교는 안 됐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한국인들은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때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일본 지식인들은 갈 수 있었거든요. 와세다 대학의 그 오무라 선생이 가신다니까 그 윤일주 선생이 혹시 형님 묘 좀 찾아보시라고 약도를 그려준 거예요. 근데 벌써 돌아가신 지 60년 됐는데 그 또 중국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변혁의 역사가 지나갔습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요? 마을도 아니고 저 뒷동산인데. 그런데 워낙 비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그 비석이 쓰러져 있는 곳을 오무라 선생이 찾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교토에 가서, 도쿄에 가서 윤동주의 흔적을 찾듯이 북한도에 가서 생가도 그대로 있고, 생가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생가 터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묘소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도 또 윤동주의 그 관광 기행이 생깁니다. 연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연길 지나서 용정 가서 순대 먹고 그다음에 그 윤동주 생가를 들러서 묘소까지 해서 내려와서 운 좋으면 백두산까지 가는 게 지금 또 윤동주 문학기행의 하나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짧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일본에서도 기행이 가능하고 중국에서도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저게 윤동주 선생의 묘비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시인 윤동주지묘라고 썼어요. 청년 윤동주를 가족들이 시인 윤동주를 만들어줬습니다. 윤동주는 시인이지 않았습니다. 데뷔한 적도 없고 시집을 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시를 썼을 뿐인데 가족들이 학생 윤동주라고 안 쓰고 청년 윤동주라고 안 쓰고 또 기독교 신자 윤동주라고 안 쓰고 시인 윤동주의 묘라고 써준 것은 그의 일생의 소원이 시인이었다는 것을 그 가족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윤동주만의 특권은 삶의 비극을 불멸의 기억으로 막 꺼내는 예술사의 한 켠을 보여줍니다. 저 사진도 강하늘과 박정진, 저 윤동주와 송몽규가 바로 그 북한도에서 신촌으로 그 유학 가는 그 첫날에 저 몽규는 잠들어 있고 윤동주는 저 시를 쓰는 그런 장면이죠. 하여튼 이게 윤동주의 마지막 그 동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도쿄에서 윤동주가 도쿄로 갔다, 교토로 갔다, 후쿠오카로 갔다가 북한도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년에 도쿄에서 5편의 시를 씁니다. 제가 사실 이 지금 흰 그림자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 저 왼쪽에 왼쪽 상단에 립교대학의 교표가 써 있습니다. 마치 무슨 어부가 배에서 내린 탑처럼 생겼는데, 그 옆에 립교 유니버시티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1942년에 윤동주가 처음 유학했던 그 미션 계열의 학교인 립교 대학의 말하자면 편지지죠. 하여튼 교표가 새겨 있는 노트예요. 노트 일종의. 거기다가 저렇게 제가 다섯 작품을 지금 쫙 보여드릴게요. 한번. 두 번째는 이거죠. 사랑스러운 추억.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흐르는 거리.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쉽게 쓰여진 시. 마지막은 이제 봄입니다. 저렇게 5편을 아주 이쁜 글씨로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접어서 자기 편지까지 써서 서울에 있는 강처중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강처중이
그 편지는 이제 위험하니까 오려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저 5편만 남아서 윤동주의 마지막 5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앞으로 가서 윤동주가 썼던 첫 작품, 이 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금도 윤동주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그 쉽게 쓰여진 시를 가지고 제가 윤동주의 그 일본의 중요한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 5편 중에 첫 작품이 흰 그림자라는 작품입니다. 흰 그림자는 원래 그림자가 희지 않죠. 검은색인데 윤동주의 특유의 어떤 그 자의식, 자신을 평생을 따라다녀야 되는 그 그림자처럼 거기다 흰색을 부여함으로써 신비롭고 또 뭐랄까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담았는데 정작 그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원고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내놔서 윤동주의 대표작으로 우리에게 알게끔 했던 정병욱이라는 후배가 있죠.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의 19편을 쓰면서 3부를 작성합니다. 한 부는 자기가 갖고, 한 부는 이양하라는 스승을 주고, 한 부는 바로 그 정병욱이라는 후배를 주는데 앞에 2개는 우리가 찾을 수 없고요. 마지막 정병욱 선생이 자신의 고향인 남녘 땅에 가서 지금의 전라남도 광양에 망덕포구가 있는 아버지가 운영했던 양조장의 마룻바닥을 뜯고 큰 독에다가 거기다가 어머니가 보관해 놓으신 그 원고를 다시 학도병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걸 찾아서 서울로 갖고 와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강처중하고 같이 낼 수 있었던 그 정병욱 선생이 자신의 호를 백영이라고 짓습니다. 흰백자, 그림자 영자. 그만큼 정병욱이라고 한 분이 윤동주의 19편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그 간직했고, 또 세상에 내놓은 분의 호가 이 시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작품을 볼 수 있지만 이 작품 중에 저 쉽게 쓰여진 시,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첫 줄이 의미심장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설가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남의 나라는 윤동주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지금 그게 많이 쟁점이 돼 있죠. 사실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중국 땅에 윤동주의 생가에 가면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라고 써 있습니다. 조선족은 알다시피 중국의 소수민족의 이름이니까 당연히 윤동주는 중국인이 되죠. 그럴 경우. 그런데 윤동주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물론 그 후예들이 조선족으로 남아서 지금의 중국 소수민족을 이어갔으니까 또 혈통적으로는 이어간다고 치더라도 단 한 글자도 중국말로 글을 쓴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중국 학교나 어딜 다니셔도 다 한인들이 공부를 했고 이런 거니까 지금처럼 국경 개념이 뚜렷한 그것에 중국 땅의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또 말하자면 지금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제 강점기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신민이기도 한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윤동주의 자의식에는 그리고 이분들이 일본에 유학 갔을 때 그 학적부에 국적 되게 조선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얘네들이 조선인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관리했던 것이죠. 그럼 윤동주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내면 보면은 그 유명한 별 해는 밤에 보면 패경옥, 이 중국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이국,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에게 중국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럼 일본은 또 뭐였을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곳은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를 한자로 하면 타국이죠.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일본과 일본과 중국은 이국이고 일본은 남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윤동주에게 조국은 당연히 조선이죠. 지금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그의 내면일 뿐이고 법적 효력은 어떨지가 지금 한중일 사이에 여러 한중일 사이 영토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 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윤동주를 가지고도 뜨거운 감자처럼 그러고 있긴 하지만 윤동주가 쉽게 쓰여진 시라 저 작품을 통해서 바로 말하자면 이게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지만 어렵게 쓰여진 시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게 쓰여진 시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도쿄에서도 윤동주는 자신이 이 식민모국 도쿄에 유학을 온 그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 구절 육접방은 남의 나라 그 다음이군요.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저 젊은이가 불과 25년 정도 산 젊은이가 마지막 악수를 눈물과 위안으로 할까? 보통 희망과 다짐으로 하거나 아주 분노와 다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눈물과 위안으로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 나선 겁니다. 여기까지 온 나, 창씨개명하고 온 나와 부끄러워하는 나끼리 화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건 자신과의 화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까지 보여준 윤동주가 유학 오기 전에 마지막 썼던 작품 중에 하나인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했는데 그때 그 가운데 구절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다짐을 일본에서도 가장 본격적으로 하다가 붙잡혀서 더 이상의 기록을 멈추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불행하게 겨우 27년 1개월의 나이로. 근데 그 후세들의 기억이 그의 불행을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왜? 미완이지만 완성품보다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은 뭐였을까요? 부끄러움 때문이죠.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쉽지 않죠. 남이나 욕하고 자기는 변명하게 일수인데 자기를 앞에다 내서서 그것을 성찰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윤동주의 혈통에서 왔을 수도 있고 윤동주의 종교에서 올 수도 있고 윤동주의 문학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성격에서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걸 다 합쳐도 저 젊은이가 가졌던 성숙한 성찰의 설명이 잘 안 돼요. 그건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일과는 뭐 이제 이웃 나라가 되어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 윤동주의 마지막 그 생애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마지막 사진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 사진은 다시 말씀드리면 1942년 8월에 이제 방학을 하고 교토에 이제 도쿄에서 북간도에 가서 자기의 친족들하고 찍은 마지막 그 고향에서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까 우지강에서 찍은 건 교토에서의 마지막 사진이고 저 사진에 저 단발은 바로 제국의 전쟁의 상징이지만 또 저 단발 밑에 저 웃고 있는 저 청년의 모습은 저 웃음을 받지 못했던 시대의 폭력 앞에서 또 지금은 또 우리에게 눈물과 위안으로 최초의 악수를 건네는 또 선배 지식인으로 저렇게 남아서 내년이면 윤동주 선생의 80주기가 됩니다. 4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25년이 되죠. 윤동주는 짧게 살고 돌아가셔서 길게 사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가 장소와 그들의 문학 세계를 이렇게 친연적으로 검토하는 이 기획에 윤동주의 중국 생활, 윤동주의 서울 생활 다 있지만 저희가 특별히 마지막 생애인 윤동주의 일본 도쿄와 리쿄대학, 교토, 동지사대학과 우지강, 그다음에 후쿠오카 형무소 그리고 돌아가셔서 다시 북한도의 무덤에 묻혀지기까지의 생애를 검토함으로써 윤동주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빛과 빚을 그러니까 치읓받침과 지읒받침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부분은 이미 평전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송우회 선생이 쓰신 윤동주 평전을 같이 읽으시면 윤동주의 치열했고 아름다웠던 미원의 생애를 잘 아시게 되고 저기 같이 사진을 찍었던 송몽규라는 분도 윤동주의 생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훌륭한 우리의 선배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윤동주의 마지막 생애를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